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잔존하는 찝찝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졸트 고용 보고서 내용이 발표가 됐죠. 고용 건수가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빅컷에 대한 불씨가 다시 한번 짚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우리의 포트 어찌하면 좋을까요? 포트 좌편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시장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낙폭과대 인식 속에서 장 초반에는 반도체 쪽,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수가 재개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마저도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고요. 특히 바이오 쪽 힘이 많이 밀리면서 지수도 약세 반전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비롯해서 유한 양행까지 줄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선물 시장에서 대거 매수에 나서줬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도 매도 우위를 보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0.4% 밀리면서 2,57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 종목의 개수 많이 줄었다라는 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292개, 하락 종목은 608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시크릿컬 업종들의 낙폭이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철강 업종, 기계 업종, 관련된 업종들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 분위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자는 이 말라가는 이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고 코스닥 시장이 말라가는 호수 같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상 말라간다기보단 이미 마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좀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코스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상승 출발했지만 오전 11시 정도에 하락 반전한 이후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720선까지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 1.4% 넘게 빠지면서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400여 개, 그리고 하락 종목은 1000여 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와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이렇게 메마른 상황이다 보니까 주도주 대신에 테마들이 지금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동안 제약 바이오가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오늘은 덜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를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카지노, STO 관련주들 그리고 또 AI 보안주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이 가능은 알고 있지만 이 종목들이 대부분 스몰캡 종목이라서 이런 테마가 조금 더 지속이 가능할지 이 부분에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과 이 지속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에 말씀 주셨던 카지노 쪽 오늘 시장 안에서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OLED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기로 봐야 하는 걸까? 장기 투자해도 되는 걸까요? 전략 세워보고요. 현대차, 기아차,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 들려왔습니다.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신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의류주, 게임주, 기회 찾아볼 수 있는 걸까요?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시장 질문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는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분위기 빨리 냉각되고 있어요. 오늘 뭐 채팅창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 주셨던데 그만 좀 팔아 이러다 다 죽는다라는 얘기 있더라고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 지난번에 8월 5일 날 그 외국인들이 이제 뭐 이 옵션 포지션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됐었던 경우였었는데요. 네. 이제 풋 옵션을 매수하고 콜 옵션을 매도해서 시장 자체의 방향성을 완전히 하락 쪽으로 베팅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번 주 들어서 조금 풋 옵션 매수와 네. 콜 옵션 매도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선물 옵션 만기까지 시장을 좀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체 거래 대금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방향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시장에 주도를 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주도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시장 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또 모멘텀도 없고 매크로적인 변수도 별로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어느 정도 분수령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추석이 지나고 나서 어떤 방향성을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가위 추석 때 대부분 이제 주가가 빠졌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네. 많았다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해보면 결국엔 또 추석에 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현금을 좀 단기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일단 넘어가 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FOMC 회의를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 이제 연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대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상승을 할 만한 재료도 없고 주도주도 없고 정말 힘든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같은 흐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단계적으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시장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OLED 빅사이클이 드디어 오는 걸까요? 애플의 신제품 출시, 계절적 성수기 진입 여기에 차량용 OLED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있죠. 오늘장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자제품의 OLED 패널 채택 증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LCD에서 이제 OLED로 변환이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OLED가 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느냐라고 따져 물으신다고 하시면 네. 이제 고효율 저전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L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스펙을 사양을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 효율적인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효율 저전력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고스펙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OLED를 만드는 데서도 역시나 FP PCB를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나 MLCC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스펙이 좀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펙적인 부분으로도 OLED 차용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차용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뒤에서 설명을 잠깐 더 해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차량용은 원래 LCD 쪽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LCD에서 OLED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부품 관련된 업체들, 그러니까 전기전자 제품을 만드는 네. 업체들이 애플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국내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그런 이제 가전 빅 메이커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가전제품 업체들이 OLED로 계속 차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애플에 대한 그런 전략을 보시면 올해 아이패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아이폰 시리즈도 OLED로 대부분 좀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25년 타블렛 PC와
그리고 이제 PC 쪽까지도 OLED로 많이 차용을 하고 바꿀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전담을 하기 때문에 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역시나 애플 수주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LG 디스플레이가 더 많이 뭐 차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련된 뉴스들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최근에 이쪽과 관련돼서 투자 확대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투자를 늘린다는 건 이쪽이 돈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어쩐 쪽 이야기들 나오고 있나요? 예, 이게 원래는 이제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지 이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패널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투자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8.6세대 쪽에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TV 쪽에 대한 OLED 인력을 스마트폰, 타블렛 PC 쪽으로 많이 옮겼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그 맥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자체도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LCD 공장 관련된 매각, 중국 광저우에 있는 공장을 이제 매각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거기와 더불어서 유상증자를 좀 단행을 했죠. 그런 그 차입금을 바탕으로 OLED 투자에 이제 분할적으로 조금씩 라인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애플에 대한 관련 제품을 계속 따라가서 패널을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역시나 여기에 대한 투자를 선행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확장 현실, 뭐 XR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쪽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OLED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 더 뭐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OLED 그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인데 네. 왜 그러냐면 이제 OLED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국 유리기판 관련된 그런 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을 이제 OLED를 만드는 업체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OLED층도 결국은 세분화를 하면 유리기판으로 이제 바탕으로 이 설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온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유기 발광층 그리고 유리봉지층 같은 이런 걸로 이제 설계가 되기 때문에 OLED 관련된 업체들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으로도 뭐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관련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건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뭐 뉴스에서도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네. LG 디스플레이가 몸에 붙이는 뭐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서울 패션 위크에서 본격적으로 공개를 한다라고 한다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된 부분이 예전에는 뭐 그냥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요새는 네. 뭐 이렇게 차용도 해보고 이렇게 입어볼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롤러볼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디스플레이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상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쪽에 이런 기술에 대한 그 흡입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쪽은 시장에서 관심에서 좀 많이 벗어났었기 때문에 한동안 언급을 굉장히 안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중국 업체들에 밀려서 장기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업체들 중심으로 봐야 돼요? 예, 역시 이제 국내 쪽에서는 OLED 패널을 제작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가 가장 수혜가 될 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참고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재 쪽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부품 쪽까지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나 이제 애플 관련 이슈가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본격 이 9월 9일 날 뭐 아이폰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이죠. LG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LG 이노텍 그리고 BH를 최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특히나 뭐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이제 흑자 하반기 때 네.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효과가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LG 디스플레이를 이번 이제 하반기에 얼마만큼 이 실적이 추적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LG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더불어서 함께 볼만한 종목 LG 이노텍, BH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LG 쪽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룹주 얘기도 좀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최근 흐름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오늘 LG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발표한 바 있고 LG전자 쪽은 뭐 전장 얘기 나오고 있고요. 긍정적인 뉴스 많이 나오던데요. 사실 상반기에 분위기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좀 빛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LG 그룹이 그나마 이제 네. AI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주 친화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좀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가 LG전자 주식을 2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그리고 LG화학도 LG가 3천억 정도 매수를 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 회사 합쳐서 5천억 정도를 LG 쪽 측에서 네. 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으로 이 LG 관련된 종목들이 뭐 그래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 본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이 나름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가격 매력이 높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LG 본주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LG전자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자동차 쪽 관련된 그런 사업 비즈니스가 계속적으로 흑자로 좀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장화 관련된 그런 LG전자에 대한 부품도 계속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예전에 그 자율주행 관련돼서 애플이 좀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LG전자가 많이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플이 관련된 전기차 사업을 이제 접는다라고 해서 LG전자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다시 한번 이제 또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동사와 같은 이제 전기 쪽 관련된 전자 쪽 관련된 업체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 전장 관련된 매출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LG전자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G그룹주에 감지되는 변화의 움직임, 주요 계열사들 실적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LG 본주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핵심은 역시 LG전자에 있다. 전장 쪽 숫자 잘 찍히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부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G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현대차는 왜 이럴까요? 사실 긍정적인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안에서 현대차, 기아차 주가 동반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밸류업 관련돼서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들 많이 나왔고요. 또 미국에서 차도 잘 팔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미국 시장에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판매가 상당히 좀 많이 됐다. 8월 들어서 상당히 많이 됐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자,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 이제 8월, 그러니까 작년 8월 대비해 봤을 때 올해 8월에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 기록을 했고요. 주요 많이 팔린 판매 차들을 보시면 아이오닉 5가 한 33% 증가를 했고,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120% 상승을 했고요. 투싼이 하이브리드가 9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도 역시나 84%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된 부분이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동월 대비 69%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에서도 역시나 81% 늘어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서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같은 달보다 22% 정도 증가를 했고, 역대 8월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현대차 쪽에서는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기아도 보시면 이 4% 정도 이 판매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5,217대 정도를 팔았는데, 많이 팔렸었던 차종을 보시면 셀토스가 전월 대비 30% 증가를 했고요. 스포티지가 23% 늘었고, 텔루라이드가 5% 늘었고요. 그리고 포르테가 13%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이 역대 동월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그런 차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SUV 관련돼서 EV9이 한 달간 2,388대를 팔았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작년 동월보다 27%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차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43%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기아는 전반적으로 재고가 좀 부족했고 그리고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마케팅 판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채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판매는 네. 이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양호한 수준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차를 잘 팔고 있다라는 부분 숫자로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가 그만큼 왜 가지 못할까 그 기저를 살펴보니까 최근에 환율에 대한 리스크 시장에서 언급이 됐는데요.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반기까지는 환율이 괜찮았는데 네.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수출 관련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많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얼마만큼 많이 줄어들지는 좀 눈으로 확인을 해보기 전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 전기차가 안 팔리다 뿐이지 하이브리드 차는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가격이 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비쌉니다. 그러면 전기차보다는 싸고 내연기관 차보다는 비싸다는 거죠. 근데 판매량 수는 더 많으니까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부족 부분을 하이브리드 쪽에서 채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게 단기적으로 실적이 확 떨어지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전기차, 중국 전기차가 많이 못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 쪽에 대한 전기차도 뭐 아이오닉 시리즈를 바탕으로 EV9, EV6 관련된 그런 시리즈들을 계속 판매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관련돼서 테슬라가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로보택시를 공개하면 가장 빠르게 이제 수혜를 받을 쪽도 제가 봤을 때는 뭐 2차 전지 배터리도 있겠지만 네. 자동차 관련주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관련주들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시스템을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자율주행 시스템을 동사도 뭐 3단계까지는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들은 로보택시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더불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와 관련돼서 관련된 모멘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미래 먹거리 대비도 잘 하고 있는 완성체 업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주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 여기서 뭐 사지? 고민 중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완성차를 담을까? 아니면 아직 덜 오른 부품주 단을 담을까? 어떤 선택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걸 먼저 얘기해드리기 전에 네. 중국에서의 공장이 다른 쪽으로 계속 이전이 되고 있는 거를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로 계속 공장을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인도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등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공장, 조지아 공장도 계속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차, 기아차를 따라가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이제 뭐 미국 공장이라든지 다른 그 공장에도 같이 진출한 그런 업체가 일단 1순위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종목으로 따지면 뭐 미국 공장, 이게 조지아 공장에도 같이 그 근처에 있는 그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뭐 SL이라든지 네. PHA 뭐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다라고 했었던 거를 감안을 해보면 이 완성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보다는 네. 부품주들이 더 많이 하락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에 대한 가격 매력은 부품주들이 더 크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굳이 나는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뭐 또 투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완성차 쪽을 사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금이 없지만 나는 좀 단기성으로 뭐 저점에서 좀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단기 급등을 하면 좀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실 거면 부품주를 좀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죠. 미국 공장. 이 여부입니다.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 하는 투자자들은 완성차 업체 아니면 가격적인 매력을 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라는 분들은 부품사 쪽 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류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2014년이 마지막인데요. 그 이후에 사드 이슈가 있었고 양국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가 내년에 또 방한을 추진한다라는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들 나오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이게 한중의원연맹이라고 해서 네. 18일부터 20일까지 뭐 중국을 방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22대 국회에 들어서 주요국과 친선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를 처음 방문한다라고 중국을 처음 방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만든 이제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체가 11월에 이 단체가 방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이제 과연 이제 시진핑 그 주석에 대한 방한도 가능할지에 대한 염두를 아마도 회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11월에도 중국 측이 국내 쪽을 방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총에 관련된 부분을 뭐 두고 얘기를 할지가 관건일 것 같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뭐 한중, 한일, 뭐 일중 관련돼서 여러 가지 네. 이슈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를 좀 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제 확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선점을 이제 중국 쪽과 좀 이야기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좀 다 감안을 해서 보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11월에 역시나 중국이 방한을 하는 것도 이 미국에서 이 대통령 선거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난 후에 네. 다시 방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뭐 정치적인 것도 다 감안을 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중국 쪽 영향 많이 받는 의류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한때 뭐 열풍을 보였던 기업이죠. 네. MLB라고 중국에 엄청나게 이제 진출을 해서 이제 크게 성장을 했었던 네. 부분이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중국에 팔 만큼 다 판 것 같습니다.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여기를 비롯해서 이제 휠라 코리아라든지 최근에는 애슬레저 열풍으로 인해서 이제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중국에 진출을 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따져보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준 중국 단체 관광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나게 우리나라 그 의류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를 많이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의류를 많이 샀는데 이걸 이제 단체 관광객이 방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차라리 그냥 중국으로 들어가서 팔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보따리상 관련된 부분, 따이공이라고 하죠. 따이공도 많이 들어와서 가져와서 팔았는데 이런 이제 단체 관광객에 대한 그 허용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보따리상 관련된 것도 따이공도 이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로컬로 중국에 직접 판매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국가가 임금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류 관련돼서 만드는 나라들을 보시면 네. 방글라데시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세 나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7월에 인건비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중국에 직접적으로 진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하지만 이제 중국의 소비 지출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이제 장기화가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 이 내수 소비를 계속 증착을 시키기 위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발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되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어떻게 좀 잘 해결되는지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 부진에 대한 문제들 장기화되지는 않을지 그 리스크 여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관련주 안에서 우리가 볼만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중국에만 이제 치중하는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업도 역시 에슬레저 관련돼서 중국에 지금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반향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국내 쪽 시장이 안정적으로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일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야 하는 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적인 거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리스크적인 거를 좀 감안을 해보면 OEM, ODM 쪽 특히나 북미 쪽에 많이 진출을 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뭐 영업무역과 한세실업이 가장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북미 쪽은 그래도 실적이 나름 괜찮거든요. 뭐 갭이라든지 타겟 뭐 이런 쪽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이 관련돼서 이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의류들을 이제 OEM 쪽으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세실험이나 영어무역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이 관련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뭐 화장품 관련주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아직까지도 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쪽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만 하는 업체가 아니라 중국도 하는 업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잭스믹스 하는 회사죠. 이 종목 말씀을 해주셨고요. OEM, ODM 업체 중에서는 한세실업, 영원무역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게임 쪽은 어떨까요? 사실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쪽도 많이 타격을 입었잖아요. 일단은 오늘 시장 안에서는 게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수혜 없을까요? 수혜가 뭐 있겠죠.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중국 게임 수출 제한을 많이 해놓은 상황이에요. 파노라고 해서 한알령 때문에 이 중국의 게임을 런칭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된 그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허가증이 파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파노 관련돼서는 계속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중국 시장 내에서 게임 업계를 좀 키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알령이 해소가 되면서 파노를 적극적으로 더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뭐 이 파노에 대한 해소가 얼마만큼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지는 봐야겠지만 해소가 되는 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 시장이 여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게임주 얘기 나눠보면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 지형도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뀌었어요? 예, 예전에는 이 게임주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만 해도 이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임 개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연봉이 한 1억 이상이 다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 코로나 시기가 넘어가면서 이분들이 이제 많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 잉여 자원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 통제를 본격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임사들뿐만 아니라 중소형 게임사들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용 통제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작년, 재작년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줄어든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이 대부분의 게임 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확률형 아이템이 많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적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저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뭐 반향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미 몇십 년 동안 그거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투자를 할지에 대한 거는 좀 가우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 관련된 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잘 구현을 했었던 NC소프트만 봐도 뭐 린저시 관련된 이슈가 없지 않아 있었긴 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쪽에 대한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보다는 여러 가지 쪽에 대한 부분, 이제 콘솔 게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쪽으로 좀 진출해야 되는 그런 그런 게임 업체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콘솔 시장 게임이 그래도 나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 구성이라든지 네. 유저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게임이 좀 히트를 하면 관련된 게임들을 또 부각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게임 업체들이 최근에 콘솔 게임 시장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 뭐 NC소프트나 넷마블이나 넥슨 게임즈, 펄어비스, 네오이즈 등 이 모든 게임 업체들이 이제 콘솔 라인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콘솔 라인업과 더불어서 해외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이 트렌드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업계의 결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 콘솔 게임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예, 저는 이제 뭐 글로벌적인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역작을 보유하고 있는 네. 기업이죠. 이제 크래프톤, 이제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인 크래프톤이 네. 가장 크게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의 이 회사죠. 이 회사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인도까지도 진출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쪽이라든지 PC 쪽은 중국에 진출을 해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인도까지 진출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인도와 중국이 게임 시장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구 비중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이제 크래프톤의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이 돈이 좀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해서 IP가 좀 괜찮은 IP를 가져와서 퍼블리싱도 하고 자체적인 뭐 그 부분으로 아예 그 개발 인력 관련된 부분을 아예 인수 합병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건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컴투스 그룹 그리고 뭐 네오이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용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전에 뭐 NFT나 뭐 P2E 관련된 게임 관련돼서도 이미 구조조정을 많이 단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이제 콘솔 게임을 이미 뭐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이제 시작을 해서 콘솔 게임을 하나 두 개씩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오이즈는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날도 굽고요. 시장도 별론데 정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엔 역발상 투자 시간인데요.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이죠. 자, 팀장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분위기 바꿔서 리포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도 이제 시장에 대한 질문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오늘 또 개인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8월 때 대폭락 이후에 회복했던 그 기억 때문인지 혹은 어떤 뭐 투자 기회를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금 수급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이 매수하는 거는 많이 하락을 한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아마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시면 그렇게 많이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종목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시장을 올린다라는 거는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테마성이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좀 물린 종목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종목별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번 주만 보더라도 벌써 토큰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뭐 또 바뀌었어요. 지난주에는 뭐 여러 가지 쪽 관련돼서도 양자도 있었고 양자 물약도 예. 있었고 했잖아요. 근데 이 원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도 제가 봤을 때는 당일 그냥 청산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당일날 올라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수익을 챙겨버리고 그리고 또 나서 다른 종목을 이제 중장기적인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계속 지지부진하고 주가는 좀 뭐 주도주가 없다고 시가총액 관련된 종목들이 못 올라가니까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계속 연속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예. 어느 정도 추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주도주도 만들어져야 되고 시장의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할 수 있는 자금도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그런 게 요새는 좀 전무한 상황이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가열차게 뭐 이 좋았었던 거를 감안을 해보면 매수를 하진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일단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8월 때처럼 이제 다시 8월 때도 완벽하게 회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V자 반등을 했던 그 기억이 남아 있다 보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는 3,300억 원 그리고 코스닥은 700억 원 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꼭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리포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코 마케팅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DB금융투자의 리포트 목표가는 16,500원이 나왔습니다. 유지 의견이군요. 3분기 매출이 971억 원 예상, 양원 수준이다. 아마존 마케팅 대행 통한 성장성 확보, 자체 브랜드의 상반기 부진 벗어나는 중, 의류 브랜드 안다르를 지금 자회사로 가지고 있죠. 안다르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그 이제 문체가 참 재밌더라고요. 네, 어떤 그 연구원의 개성이 묻어나는 리포트가 아닌가 싶은데, 자, 에코 마케팅 회복 열차 탑승 뿌뿌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거 어떤 투자 포인트를 발견하시고 가져오신 걸까요? 예, 이게 그 동사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본업은 광고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광고 시장에 동사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인데 광고 시장 본업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뭐 아시다시피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광고를 좀 진행을 하지 않고요. 자금 집행을 대기업들이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고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한정적인 매출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기업들 자체 그리고 또 해외 쪽으로 판로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지 좀 이 광고 시장이 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마케팅을 보시면 이제 온라인으로만 주로 하는 마케팅이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디지털 마케팅이 경쟁 우위가 엄청나게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체 우리나라에서 많이 포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바이럴 마케팅으로만 치중을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감안을 해보면 국내 대형 이 광고 회사들이 차라리 이제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회사들을 인수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따로 이제 사업을 만들면서 관련된 사업에 진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일기획 같은 그런 업체도 삼성그룹 관련된 거를 바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디지털 마케팅을 더 추가를 했고 이노션도 역시나 현대차 그룹이죠. 그래서 현대 관련된 그룹에 대한 거와 더불어서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아예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근데 동사는 여기에 어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사만의 이제 차별화가 뭐냐면 디지털 마케팅을 해서요. 이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들을 디지털 마케팅을 잘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쿨럭, 이 마사지기 아시죠? 아, 정말 대중적으로 예, 인기가 있죠. 마사지기도 동사가 이제 그 관련된 아이템을 가져와서 동사 쪽에서 이제 그 마케팅을 한 거죠. 예. 팔리면 팔리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수익 쉐어를 하고 그리고 괜찮다 그러면 아예 인수를 해버립니다. 아, 그런- 직접 키워서 그렇죠. 예, 인수를 하는 그렇기 거군요. 때문에 아예 동떨어진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괜찮은 아이템을 발견을 해서 그 발견된 한 거를 팔겠다라는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쿨럭 그리고 안다르도 회사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제 동사가 아예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인수를 해서 최근에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몽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베개에 관련된 거예요. 침구류. 예. 뭐 마약 베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침구 브랜드 네, 이거예요. 침구류 예. 관련된 게 몽제고요. 그리고 티타드라고 하는 건 이제 환경 관련된 뭐 치약이라든지 샴푸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핑거스트는 이제 네일 아트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뜬금없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될 만한 거리를 얘네들이 마케팅을 잘해서 붐업을 시킨 다음에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층을 더해서 최근에는 뭐 지분 투자까지 하는 것 같아요. 지분 투자를 해서 아예 인수합병을 하든지 아예 그냥 매각까지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광고 업체들하고는 좀 틀린 그런 광고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광고를 이제 맡긴 그 기업을 키워서 인수를 하거나 그쪽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쓰는데 광고에 정말 진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성과가 좋은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을 이제 볼 텐데 제목이 회복열차 탑승 뿌뿌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동사 DB금융투자에서 발표를 했고요. 16,500원 매수 유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뭐 회복열차 탑승 뿌뿌인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박상철님인가요? 그 빵빵 그 노래를 예. 아, 좀 예, 예. 대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예.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뿌뿌라고 하나요? 예, 뿌뿌라고 이제 농담할 때도 있게 합니다. 아,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모든 부분 성장 및 회복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실적, 이제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거를 예상을 해봤는데요. 전 사업부가 고른 성장을 할 거고 매출액이 971억을 달성할 거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68억을 기록을 해서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사업별로 보시면 이제 광고 본업에 대한 부분, 이거는 신규 광고주 영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존 마케팅을 대행할 통한 성장이 본격화된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마케팅을 진행했던 이제 클럭, 믹순 그리고 사례 바탕으로 최근 신규 브랜드에 대한 대행을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본사 하반기 실적 기여가 그래서 이제 대상이 된다. 예상이 된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 당분간 아마존 브랜드의 대행에 집중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데일리 앵코는 이제 상반기 부진에서 좀 벗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제는 앞서 얘기해드렸던 침구류인데요. 이게 오프라인 쪽과 홈쇼핑 쪽으로 판매 채널을 확장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티타드는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친환경 제품, 뭐 치약이라든지 샴푸, 그래서 물 염색 판매 확대 영향으로 인해서 이 매출이 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 통제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익률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쿨럭인데요. 쿨럭은 9월 말에 새로운 아이템을 이제 프리미엄 가전 제품을 런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높기 때문에 단가가 높으면 분명히 이제 수익성이 높겠죠. 그런 점에서 관심이 많은 제품군으로 이제 런칭 이후에 좀 흥행에 따라서 뭐 실적 선망치가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제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보니까 같고. 음식물 처리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네. 요새는 마사지기를 이제 대형 쪽으로 해서 예. 아예 이제 큰 쪽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뭐 얘기가 좀 틀려질 수도 네, 있을 것 음식물 같아요. 처리기라는 그 기사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안다르 관련된 부분인데 안다르는 의류 관련, 뭐 에슬레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분기에 진행을 하지 않았던 할인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3분기에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언더웨어 쪽 그리고 스위메어 쪽 일상복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지현 씨가 이제 광고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예. 카테고리 확장 효과로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사업부에 계속 순항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뿐 아니라 싱가포르 온 오프라인에 대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호주도 현재 온라인을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연내는 오프라인 매장까지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25년부터는 미국에 아예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룰루레몬과 한번 본격적으로 대적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예, 예. 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상당히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익숙한 그런 브랜드들이 다 여기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리포트 내용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이 이 주가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 바깥에 있는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실까요? 최근에 이제 룰루레몬이 가장 탑 티어 회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에슬레저 쪽에서는 가장 이제 높은 밸류를 형성을 갖고 있는 쪽이 룰루레몬인데, 이 룰루레몬이 증권사 목표치 하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향을 동사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엄연히 좀 틀리게 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룰루레몬 자체는 북미 쪽, 유럽 쪽, 그러니까 체형 자체가 서양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중국에 진출했던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도 그렇고, 그리고 안다르도 마찬가지로 체형이 동양적인 그런 체형에 맞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슈가 가장 크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나 뭐 AS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AS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이 동사나 뭐 다른 쪽 관련돼서는 로컬리제이션을 하면서 AS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는 가격입니다. 가격. 룰루레몬 자체가 가격이 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대한 거 말고 중저가에 대한 브랜드를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의 잭시믹스도 그렇고요. 안다르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이제 중국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동사는 싱가포르나 일본 시장에 이미 확대를 진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품목도 다양하게 이제 넓어가고 있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맨 처음은 여성 관련돼서 여성분들을 위한 애슬레저로만 이제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너웨어 쪽을 추가를 하고 맨즈 쪽과 그리고 키즈 쪽, 최근에 이제 골프 쪽까지 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추가했다라는 거는 일단 좀 뭐 붐업을 좀 매출적으로 시키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뭐 수익성적인 부분은 괜찮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를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온라인 광고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동사는 22년, 23년에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이 다양한 레퍼런스, 그러니까 그 광고죠, 광고. 이 광고에 대한 거를 일단 이미 검증을 좀 해놨습니다. 근데 이 검증을 22년, 23년에 했을 때 이제 글로벌적으로 타켓을 좀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진출을 해보겠다. 하지만 비용은 최소화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마케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사가 이제 35개 정도의 그 디지털 마케팅 개수를 제한을 뒀는데, 이걸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35개, 큰 업체들 35개만 동사가 디지털 마케팅을 해왔는데, 이거 개수를 좀 풀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수주를 본격적으로 더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광고 대행 수수료, 그리고 매출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연결 기업에 대한 이익이나 지분법 이익, 그리고 투자자 지분 매각 차익 확대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동사가 이제 지분 투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믹순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인데, 이게 이제 이 회사가 해외 시장 진출을 하면서 이제 이 뭐 상당히 이제 동사가 좀 지분 매각도 향후에는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회사가 좀 잘 된다라고 하면 뭐 IPO 쪽으로 넘어가서 동사가 인수를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그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머스 중심에서 이런 IP들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 이제 추가로 컨텐츠나
플랫폼, 금융으로 이 IP를 확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아까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크래프톤이 추구하는 게 중소형 게임 개발사들에 대한 지분 투자거든요. 예. 지분 투자를 했다가 이 게임 회사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IPO 해서 그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고. 약간 구글처럼 그렇죠. 성장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게임이 뭐 게임은 좋은데 회사는 별로야. 그럼 게임만 취득을 해서 그냥 퍼블리싱을 하는 거고. 그래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도 이제 컨텐츠나 플랫폼, 금융으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컨텐츠, 플랫폼, 금융까지도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는 지금 이 에코 마케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목표가를 죄송합니다. 목표가를 여쭤볼게요. 네. 요즘에 지금 냉방병이 한 번 걸리면 안 떨어져요. 저도 지금 한 달째 지금 감기를 달고 사는 것 같은데 팀장님도 조심하시고요. 자, 다시 목표가 여쭤보겠습니다. 에코 마케팅 얼마까지 보실까요? 주가는 사실 그동안에 이제 광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약세의 흐름을 보였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동사 DB금융투자에서 이제 PER 7배 정도 수준으로 계산을 해서 목표가를 제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뭐 수익성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해봐도 뭐 7배 정도,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도 7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제가 봤을 때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10배 정도만 수익성적인 것만 계산을 해봐도 14,1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14,100원이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그 최근의 고점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 고점을까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좀 기다리기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1차적으로는 한 12,000원 이상, 12,5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1차적으로는 한 11,500원까지도 한번 뭐 짧게 수익을 좀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11,500원까지 보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난 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2,5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20년에 그 클럽 관련돼서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관련된 소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상승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초입 단계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고 여러 가지 지분 투자에 대한 거에 대한 평가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저렴한 가격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리포트 덕분인지 오늘 같은 얼음장에서 이 에코 마케팅은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1차적인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향후에는 14,000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선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HD 현대미포입니다. DS투자증권이고요.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상향 의견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사이클상 2029년에서 2030년 실적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반년치 넘는 일감을 확보했고 신규 수주도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조선소가 부족해서 수주 증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조선사가 가격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선가가 부담이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조선주 사이클이 돌아왔다. 네. 그리고 사이클 살아있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시장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었던 탓인지 주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 지금 좀 담아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조선업종은 아시다시피 수주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올해 실적이 작년, 그러니까 2, 3년 전부터 만들어진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 3년 전 코로나 시즌부터 시작을 해서 양호했던 수주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 한 해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주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 조선업종에 대한 수혜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제 중국 조선이라든지 철강이 관세를 부과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동사 쪽에, 그러니까 동사뿐만 아니라 조선 관련된 업종들이나 조선을 만드는 철강 쪽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회사기구 쪽에서 무탄소 선박 관련된 교체 확대와
그리고 노후화된 교체 선박에 대한 수요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경기가 좀 탄력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뭐 수출입 관련된 것도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무역에 대한 교역이 많아지면 뭐 벌크선이라든지 탱크선, 컨테이너선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뭐 금리 인하가 얼마만큼 또 장기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하나의 좀 시그널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타이밍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요즘 같이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잠깐 좀 피신해 있을 만한 섹터로도 괜찮을까요? 예, 근데 피신에 있어도 괜찮은 섹터다라고는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선 관련된 종목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 예, 예. 왜 그러냐면 상당히 무거운 종목으로 포함이 되기 그렇긴 때문에 하죠. 예. 그래서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실 거면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짧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속 터지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지신 분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금융주도 좋다 하지만 개인들이 잘 손이 안 나가는 게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무거운 느낌 때문인데, 자 조선주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DS 투자증권에서 이 13만 5천 원 매수 상향으로 이제 정정을 했고요. 그 제목 보시면 피크아웃을 논하기에 아직 멀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피크아웃 논하기에 먼 이유에 대한 거를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과거 사이클을 보시면 2002년에 적자였고 2003년에 이제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턴어라운드를 했고 PER이 높아졌다. 그게 2008년, 2010년에 영업이익 피크를 찍으면서 PER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이번 사이클도 그때와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보면 동사 실적은 올해 2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봤을 때 24년은 고 PER, 그리고 29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익이 피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창출하면서 일감이 뭐 2.5에서 3년 이상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신규 수주가 없어도 되긴 하지만 뭐 그럴 리는 없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설령이 15년 이상인 선박 대상으로 수주 잔고가 차감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교체 발주가 가능해서 이 관련돼서 이 초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발주량을 한 모든 선종이 상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동사가 이제 수주 가능한 핸디 사이즈 탱커만 해도 발주 가능 척수가 1912척이다. 그래서 초호황기에 616척에 비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높은 거죠. 그리고 관련된 컨테이너선도 2,815척이나 된다. 근데 초호황기는 역시 995척밖에 되지 않았다. 그 즉의 이익이 수주 잔고 쪽 발주 가능량 관련돼서 분석을 해보면 이번 사이클 아직 초중반에도 불과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주 증가에 대한 가능성도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는 7월 누계로 인해서 46억 달러 수주를 했고요. 수주 잔고는 매출을 기준으로 87억 달러, 178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 수요만 고려한 동사의 수주 가능성이 규모가 탱크선이 1912척, 그리고 컨테이너선이 2,815척인데 아직 뭐 178척밖에 뭐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대형 중소형을 포함해서 163개의 모든 조선소가 2023년까지 937척만 인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을 해봐도 동사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 1위 조선소마저 연간 인도량이 20척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해보면 이 중소형 선박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조선소 자체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줄달기게 할 시간이 끝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선소가 우위에 있다. 그래서 가격을 정할 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2002년에 이런 수주들이 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실적은 2008년부터 이제 피크를 찍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023년 정도에 시작이 돼서
2029년에서 30년 정도의 피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피크까지는 멀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상향 의견을 낸 리포트인데,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에 있는 내용도 말씀해 주실까요? 동사는 이제 그 베트남에 먼저 진출해 놓은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베트남 조선도 동사가 이제 베트남의 이제 국영 기업과 더불어서 합작 회사를 이미 2000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조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3년까지 벌크선을 157적 선박을 인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최대 그 조선소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향후에 벌크선 추가 가능도 1609척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물론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율 운항 관련된 실증 선박을 동사가 국내 최초로 건조를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이제 지능 항해 그리고 기관 자동화 등 해상 실증 통해 자율 운항 3단계를 어느 정도 실현한 상황이고요. 이 현대모표조선이 올해 3월에 싱가포르호와 포스 램차방호 이 두 척을 건조해서 이 관련된 기술을 탑재를 한 다음에 인도를 했다는 거죠. 이게 자율운항 선박인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네. 이 기능을 다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율 운항도 4단계까지가 있는데 3단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운항 관련된 거를 인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이 미성성하거나 원격 제어 그리고 기관 자동화 시행 단계를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3단계를 이 구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단계가 이제 완전 자율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자율 주행은 6단계인데 운항은 4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율 주행보다 가장 빠른 게 자율 운항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율 운항 이쪽도 이제 앞으로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의 이 조선 관련된 먹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쩌면 이제 선원이 타지 않은 배가 일반화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을 볼 텐데요. 자, 현대미포 목표가가 13만 5천 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실적으로만 이제 수익성적인 걸로만 평가를 하면 뭐 PER은 높습니다. 48배 정도 수준인데 이제 향후 2, 3년간의 이제 실적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앞으로 실적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사의 뭐 주가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PER은 올해 걸로는 기준을 잡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다만 이제 기술적인 보고로 계산을 해보면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1만 5천 원 정도는 뭐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수익을 좀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11만 5천 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월봉상이나 연봉상 보시면 예전에 올라갔었던 가격대가 2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만 원에서 11만 원, 12만 원 정도 선 올라간다라고 해도 좀 가격적인 매력은 그렇게 뭐 예전 거를 보면 그렇게 또 높지는 않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피크아웃이 멀었다라고 제목부터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만큼 또 주가가 피크를 찍는 것도 네. 충분히 긴 시간을 가지고 봐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D 현대미포 1차 기술적 목표가는 11만 5천 원, 목표가 13만 5천 원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5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두산그룹의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3,882억 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박정원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급결제 대행업체나 대형 법인 보험 대리점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원 금융위원장은 국민 노후 대비와 생애 주기별 자산 관리를 위한 자산 운용업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운용업계가 안정적 장기 투자형 연금 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제시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투기 수요 관리 강화를 위해 1주택 세대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출범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이파 2024에서 AI 홈을 주제로 새로운 서비스와 장치를 선보이며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사왕 함께 하시죠. 자, 오늘은 강호준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뉴트리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뉴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는 종목은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 실적 기반으로 주가가 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불안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뉴트리 같은 경우엔 상승 추세를 그래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뉴트리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너뷰티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좀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콜라겐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에버콜라겐이라는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피부 미용에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화장품에 대한 수출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지만 이 피부 미용과 관련돼서 이 콜라겐 제품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뉴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이 1,400%대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기반으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콜라겐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에 있어서는 이 판관비를 계속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마케팅을 제대로 좀 운용을 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가파르게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지금 당장에 보시더라도 이 매출은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 좀 확인이 되지만, 그래도 이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22년도에 매출액이 1,800억, 그리고 23년도에 매출액은 1,500억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4억에서 105억으로 100% 이상의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마케팅을 통해서 판관비가 줄어들게 되고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서 주가 모멘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부채 비율을 보시더라도 지금 30%대, 유보율도 200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성도 좀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시더라도 22년도에 2%대까지 줄어들었던 영업이익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수출을 통해서 이 판매 채널이 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뉴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쇼핑에서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서 판관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동남아 쪽, 중국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초동 물량 2만 개를 좀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2개월 만에 완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이 수출에 대한 호조도 좀 발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상 좀 실적, 특히나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주가가 가파른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43,000원 구간대에서 5,000원대까지 굉장히 좀 길고 힘든 시간을 좀 보내줬었는데, 5,000원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이제 서서히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현재 정배열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봉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상승폭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막상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주가는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과 함께 다시 상승이 좀 보여줄 거라고 좀 보여지고, PBR 같은 경우에는 0.8배 수준으로 굉장히 좀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매수가를 잡아보자면 현재가 부근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매수가 범위를 한 1,300원에서 1,800원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이 뉴트리 같은 기업은 시총도 1,000억 미만이고 유통 비율도 4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호가가 굉장히 좀 얇은 측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호가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분할로 호가를 좀 나눠서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왔습니다. 이전 고점 구간인 12,000원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500원으로 장기 이평선이 이탈되는 시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보시죠. 사회 전반적으로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 밴드 잡아주셨어요. 1,300원에서 800원 부근에서는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의 이제 관심 종목은 ST팜, CDMO 관련된 종목이고요. 제가 이제 7월달, 8월달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 자, 목표가에 이제 도달을 좀 할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장세가 좀 계속될 때는 이제 시장 큰 흐름을 보면서 좀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제 시장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50bp 가능성이 지금 패드워치 기준으로 50%니까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로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는 이유는 역시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 그리고 미대손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까지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지만, 금투세를 제외한다라고 봤을 때 이 경기 침체와 그다음에 이제 대손 불확실성을 피해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려운 장세 속에서는 이렇게 좀 핵심적인 기술력이 있는 그런 sek터에 좀 집중해서 종목을 좀 거래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수익률 면에서 유리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미국 생물보안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고요. 또 하원이 추진하는 이제 생물보안법이 규칙정지 법안에 포함이 돼서 9일부터 13일 사이에 표결이 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규칙정지법은 거의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일반적으로 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명절이 끝나면 생물보안법 통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명절 이후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재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8월 14일 날 상용화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과 관련해서 비밀 유지 계약이 좀 맺어져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이제 공개하진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뭐 노바티스의 렉 비율을 좀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공급계약 공시와 관련해서도 지금 생물보안법을 염두에 두고 빅파마들이 원료의약품을 확보하고자 미리 좀 계약을 한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기 관점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자, 계약 내용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일단 공급 물량은 이제 864억 원, 뭐 2023년도 매출의 30%에 해당되고 또 노바티스에 따르면 렉비오는 이제 적응증 확대 그리고 이제 상호화 지역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올 2분기 매출이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4% 늘어났고 올해 이제 그 1년 매출 8억 달러 예상하는데 2030년까지 렉비오의 이제 목표 매출이 30억 달러를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렉비오는 향후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얘기되고 있고 ST팜이 이제 관련 수혜주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 사업화를 앞두고 있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유망 신약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뭐 여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ST팜이 작년 이제 올리고당 1공장 착공해서 내년 3분기에 1차 완공하고 2026년도에 최종 완공된다라고 한다면 현재보다 이제 캐파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 렉비오, 라이텔로, 뭐 페라카르센과 같은 상업화 물량을 좀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자, 먼저 이제 그 실적을 좀 한번 보시면요. 주가는 이제 2021년도에 이제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실적은 이제 2021년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매출도 한 2배 이상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거의 이제 8배 이상 는 상태에서 올해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 그다음에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더해지면서 주가는 올해부터 지금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매출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또 기술적 분석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지금 이제 월봉 관점인데요. 제가 이제 요 가격대에서 이 종목을 좀 많이 말씀 좀 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대를 좀 벗어나서 지금 완전 정배열 구간에서 월봉상 추세를 좀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제 이번 달 기준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5월선 라인 때 매력적인 라인 때까지 눌림목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는 뭐 이제 충분히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현재가부터 이제 96,000원 라인 때까지 여유 있게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1차 목표가는 이제 전 고점인 11,500원 라인 때 11만 5천원 라인 때 설정해드리고요. 자, 손절 라인 때는 이제 전저점 부분인 8만 5천원 라인 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지난 종목에 대한 AS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주 추천을 해주셨었는데요. ICTK가 최고가 기준 15% 수익률을 달성했거든요. 추가 전략 세워주시죠. 네, ICTK는 이제 신규 상장주이고 또 정부의 이제 그 범부처 과학기술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향후 이제 30년 동안 5년 동안 30조 원의 투자. 그다음에 이제 그 딥페이크 관련해서도 보통의 이제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방식인데 일단 ICTK는 이제 물리적 보안, 물리적 복제 기술을 떼서 굉장히 좀 안정성이 높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 또 정부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 올해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펀드멘탈 관점에서도 굉장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최소 목표가 저는 이제 12,000원 라인 때 보고 있고요. 요거 이제 돌파되면 최소 15,000원. 그리고 펀드멘탈 기준으로 본다면 10,000원에서 한 8,000원 라인 때는 계속 싸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와 트레이딩 병행 가능하다. 그렇게 전략적인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CTK에 대한 추가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천주에 대한 포인트도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심화될 때는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 종목 가격 전략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스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 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바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B인베스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안에서 게임주들 흐름 참 괜찮더라고요. W게임즈 하반기 긍정적인 전망 조금씩 나오고 있던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게임주가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컴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참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게임스컴에 참여한 펄어비스가 수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슈로 사실은 그날 상승보다는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고 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동시 접속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게임주들을 좀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감이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흐름을 보면 최근 뭐 8월 5일 뭐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우는 그날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지수보다도 시장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만 조금 더 들어오면 역사적인 또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 왜 W게임즈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명분이 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사행성 카지노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 카지노 게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게임사들은 신작을 만들 때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리고 굉장히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카지노 매년 규칙이 바뀌는 건가요? 아닙니다. 규칙은 네. 그대로 유지한 채로 외부 디자인들만 바뀌다 보니 신작을 만들면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적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고 네. 또 이제 온라인 카지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95%가 지금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로 결제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달러 환전할 때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기업이 W게임즈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카지노 쪽에 너무 이제 집중된 어떤 매출을 최근에 이제 아이게이밍 산업에 이제 뛰어들면서 이 부분도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오늘의 어떤 종가 베팅을 노리시는 분들은 W게임즈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을 보여주신 W게임즈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한화오션 여쭤보겠습니다. 미 해군 MRO 사업 수주 그리고 폴란드 대표 방산업체와의 MOU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이 한화오션 종가 매수 하시겠습니까?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엔 이주호 본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조선해양 갈 때 정말 많이 못 갔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타 조선사보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점들이 좀 주가 상승을 좀 방해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러한 미국 그런 MRO 사업 해군과 했다는 것은 좀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폴란드 방산그룹과 지금 보면은 하나오션이 방산그룹과 뭔가를 한다. 그럼 결국에는
잠수함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확장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러한 미국과의 MRO 이런 것들을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러한 방산 쪽과 모멘텀이 엮이면서 이런 잠수함 쪽으로 추가 수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뭐 물론 이제 27년까지 수주 잔고를 꽉 채운 조선 3사들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러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조선주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수주 잔고를 이미 채워놨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뭐 노사 갈등이 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만 공정 잘 조선소만 잘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불안한 시장 속에서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은 실적 모멘텀이 뚜렷한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제가 봤을 땐 조선 쪽은 오히려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뭐 오늘 살짝 조금 눌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하나오션 주가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 다만 이제 뭐 현대 쪽보다는 못 갔다라는 점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점 이게 좀 아쉽지만 만약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조선주들 다 갈 때 이 종목만 못 갔었는데 오늘은 또 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방산과 조선 두 개의 날개 달고 훨훨 날 수 있는 하나오션 종가 매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 의료 미용기기 쪽에서 한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변동성 장세 안에서 미용 의료기기단 안에서 종목들은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로닉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갈렸네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일단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저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높여잡을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 중에 그러면 대장주를 매매해야 되지 왜 하이로닉이냐라고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이로닉이 이제 작년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올해 상반기에도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갈 때 못 올랐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어떻게 보면 매출의 확대는 미국, 일본, 유럽 이쪽에 대한 확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가장 유사한 게 화장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또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있죠. 아모레퍼시픽, 네. LG 생활건강. 근데 이제 그들이 갑자기 2분기 후반부터 막 오르기 시작을 하죠. 왜? 중국의 의존도가 낮춰지면서 북미 쪽에 진출한다 혹은 유럽 쪽에 진출한다 혹은 다른 나라로 매출처를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갔었죠. 하이로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최근 1분기, 2분기 실적을 통해서 북미 쪽으로 이제 매출이 잡히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누가 더 많느냐? 저는 하이로닉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수 대비해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계속 상단 8,5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모습이라 저는 8,500원 위로 올라섰을 때 한번 강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이로닉 오늘 종가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매출처 다변화 측면에서 이 종목 좀 좋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X 주셨네요. 네, 다 좋은데 네. 실적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다는 어. 생각이고 특히나 이제 자회사 아띠베튜피티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 거기서 사실상 뭐 만족할 만한 그런 뭔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울세라 비슷한 거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제품 이 부분이 예.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 지금 당장의 실적이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보면은 집속형 초음파 예를 들면은 지금 하이노릭 같은 경우는 보통 지방흡입 하신 분들이 이제 후 관리를 하는 그런 지금 의료기기를 병원에다가 대부분 납품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사용되는 카트리지에 대한 교체 수요는 당연히 있고 이거에 대한 지금 매출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한 자회사 쪽에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실적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변화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시장 분위기상 요게 만약에 실적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좀 상승에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다변화 그리고 모멘텀 부족 이 두 가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이로닉 들어봤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GLK 여쭤볼 텐데요. 지금 오늘 카지노주가 다 잘 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관련해서 어떤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들과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주호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두 분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자, 제가 이주호 급하네요. 본부장님 의견부터 네. 들어보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자, 이주호 본부장님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뭐 강원랜드에서 공시 나왔던 것처럼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외국인들 그 카지노 베팅 금액을 100배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지금 3억까지로 늘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금 낙수 효과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강원랜드도 좋지만 좀 무겁습니다. 무겁고 GKL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와 뭐 3대장급인데 그 3대장 중에 시총이 제일 낮고 변동성 활용해서 한번 시세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카지노에서 외국인들 베팅 금액을 높인다라는 것은 이게 결국엔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하반기에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추가 시세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오늘 물론 윗꼬리를 달았습니다만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태성 본부장님도 같은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거든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불과 2주 전, 3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쪽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게 엠폭스라든지 뭐 코로나 또 재확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그것을 이겨내는 어떤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드랍액의 상승 이걸 토대로 보면 뭐 카지노즈 GKL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롯데 관광개발 모두 올해 하반기 실적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대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살아 있습니다. 카지노주 전반적으로 좋게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CJ ENM입니다. 조지정 앵커 스포츠캐스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야구 중계해봤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요즘 야구 인기가 굉장히 많던데 CJ ENM이 갖고 있는 이 OTT 티빙에서 야구 중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인기가 많던데 CJ ENM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갸우뚱하시네요. 엇갈리는데요. 네. 자,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 이번에도 들어볼까요? 사실 지금 KBO가 중간 순위권 팀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네. 여기서 누가 가을 야구로 가냐 안 가냐 이 싸움에서 야구 팬이신 것 같아요. 네, 뭐 거기에 굳이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 팬인데 하나 이번에 가면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예, 예. 어쨌든 네. 그래서 그 야구에 대한 흥행 그러면은 티빙이 그걸 토대로 지금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우시왕후가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8월 달 한 달 동안 지금 3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게 선정성 이슈가 있긴 한데 그로 인해서 지금 이용자 수가 늘어났다는 점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티빙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데 또 베테랑 2라는 영화가 CJ ENM이 배급을 하는데 추석 전에 개봉을 합니다. 지금 예. 한국 영화 범죄도시 4와 파묘 이후에 국내 영화 중에 천만 영화를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뭐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뭐 사실 눈물의 여왕부터 지금 CJ ENM이 계속적으로 드라마 흥행을 성공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영화까지 성공한다 그러면 한번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빙이 지금 웨이브랑 합병하는 이슈가 계속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지금 사실 SK스퀘어가 웨이브 대주주인데 지금 방송 3사랑 거기서 매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웨이브를 티빙이랑 합병을 하게 되면은 웨이브가 지금 지상파 스트리밍 다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드라마라던가 이런 것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합쳐진다고 한다면 뭐 토종 OTT가 진짜 넷플릭스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진다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빙 물론 지금 변동성이 적고 오늘 사실 시장 그렇게 빠졌는데도 좀 7%대 가까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예. 좀 힘을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매수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만약에 웨이브랑 합병을 하게 된다면 대형 OTT사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에 따른 모멘텀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굵직굵직한 신작 기대감 살아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X의 이유 듣고 싶어요. 일단은 저도 본부장님 의견에 네. 다 동의를 하는데 네. 저는 딱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수익성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그동안에 CJ ENM을 비롯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혹은 콘텐츠의 중앙에 오르지 못했던 건 뭐냐면 과거보다 지금 제작 편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제작 편수가 적다라는 건 뭐냐? 흥행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확률이 과거보다 조금 줄어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왜냐,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 예전보다는 지금 작업하는 환경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과거보다 하는 편수의 어떤 이 부족이 조금은 저는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CJ ENM 팻말을 바꿔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갸우뚱하신가 봐요. 지금의 가격은 그래도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공통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다만 김대성 본부장님께서는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올게요. 네, 목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진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막판에는 일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죠. 계속되는 경기에 대한 우려 속에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이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데요. 사실 앞서서 발표된 제조업 지표 둔화로도 이렇게 시장이 많이 출렁였던 만큼 서비스업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한층 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은 제조업 지표로도 이렇게 시장이 출렁였기 때문에 앞선 발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BOJ 이사의 이 발언도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는 금리가 플러스인 시대를 살아야 한다라는 부분들 역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건데요. 여기에 금투세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잃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오늘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낙폭과대 인식 속에서 상승으로 출발이 됐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을 매도 규모로 강화하면서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전차를 중심으로 한 매도 공세 이어졌고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시크릿컬 업종이 시장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바이오 쪽도 부진한 모습이었죠. 0.21% 밀리면서 2,575선 수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강 후약의 장세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있었죠. 일부 놀자주, 소외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하지만 대형주 쪽이 영 힘을 내지 못하면서 지수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0.8% 넘게 밀렸고요. 725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는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43% 하락세 확인이 됐고요.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반등을 지켜냈습니다. 2.97% 오르면서 159,400원을 기록했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오늘 2차 전지 일부 종목 내에서만 선별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2.6%대 강세 흐름 나왔고요. 현대차의 주가는 1.5%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8월 자동차 판매량 굉장히 잘 팔았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차가 0.5%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장 막판에 일부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튀어 올랐습니다. KB금융이 1.2%대 상승, 신한지주도 1.2%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 안에서 조금 양분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잘 갔는데 해리스 후보 관련된 발언들이 있었죠.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뉴스. 이 뉴스와 함께 포스코홀딩스는 1.4%대 약세, 그리고 LG화학은 0.7%대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셀사 중에서 삼성 SDI는 2%대 강세권 움직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알테오젠이 장 막판에 힘을 내는 듯 하더니 결국 힘이 빠지면서 2위로 내려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총 1위 자리, 2위 자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에코프로비엠이 1.8%대 하락, 그리고 에코프로도 2% 넘게 밀렸습니다. 엔캠은 7%대 약세권 움직임 보였습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나타났죠. 장중에 사실 삼천당제약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0.84% 밀리면서 14만 1,700원을 기록했고요. 그 안에서 셀트리온 제약도 2%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 안에서 그래도 버텨줬던 쪽 클래시스인데요. 오늘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0.96% 약세권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되고 있는 K뷰티의 탄탄함, 실리콘2가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하락으로 반전이 되면서 마감이 됐고요. 2.1%대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전반적으로 게임주가 강하다라는 움직임 체크해드린 바 있죠. 펄어비스가 3.4%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내일장 어떤 부분 주목해봐야 될까요? 오늘 시장에 어떻게 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충격은 삼성전자에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또다시 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무너져서 6만 전자라는 이 가격대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이 기술주들의 반등을 일으킬 만한 현물 시장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8월 달도 그렇고 9월 달도 그렇고 지금 대내 변수에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약한 것은 현물 증시에 외국인 혹은 기관이 들어오지 않아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어떤 수급의 반전 혹은 반등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어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는 물론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고 애플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지만 테슬라 괜찮았고요. AMD 괜찮았고 퀄컴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종목별로 조금은 다양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추가 하락이 굉장히 속상하긴 하지만 종목별로의 어떤 별도의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만약 그 종목군들이 개인 수급이 아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저는 그 종목군들을 추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봐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들어올 좀 유인이 보이십니까? 사실 추석 연휴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추석 연휴가 다다음 주 월화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큰 손 기준으로 보면 수요일 날 매도를 해야 돼요. 오늘 장 끝났죠? 그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3거래일 남아 있는데 네. 과연 주도 업종에 어떤 이렇게 불확실성 리스크가 많을 때 그들이 사줄까? 고민이 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작은 소테마가 지금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인지는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주호 본부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어떤 부분 체크해야 할까요? 네, 일단 내일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좀 계속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졸트 구인 인원 건수도 사실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네. 지금 해고하는 경우, 기업이 해고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구인 인원 건수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고용 둔화에 대한 흐름이 보이고 있고 지금 어제 베이지북에서도 지금 고용에 대한 부분,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지금 경기 둔화의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금리 인하를 50bp를 한다 그러더라도 이미 투심이 너무 많이 기울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특히나 인텔부터 시작된 그런 반도체 기술주들의 그런 악재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버텨주지 못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D램이랑 이제 낸드의 레거시 반도체의 피크아웃 우려인데, 이 부분이 해소되기까지는 지지부진할 것이고, 그리고 추석 연도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까지 빠지는 이유가 좀 복합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도 저 고용 보고서를 경계하면서 좀 오늘과 비슷한 흐름의 그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근 시장이죠. 고용 보고서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또 내일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질문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섹터 그래도 보고 계세요? 결국엔 펀더멘탈도 센티멘탈도 모두 지금 살아있는 쪽에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이제 이조 본부장님이 힌트를 하나 드렸죠. 하나오션이 포함되어 있는 조선 쪽을 보시는 게 지금은 가장 불확실성이 낮은 쪽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대로 지금 나름의 고민을 좀 안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고민을 올해 상반기에 모두 이제 털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맘 편히 만들어만 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앞서서도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그들 스스로 노사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내부 문제만 없다면 저는 일정대로 잘 만들어서 출하가 되었을 때 그들이 얻고자 하는 실적은 충분히 다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선사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 대한고래 테마가 또 수면 밑으로 내려왔는데, 요 며칠만 하더라도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니 손절매가 가능하신 분들만, 특히 이제 뭐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처럼 피팅 밸브 쪽에만 저는 관심을 갖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게 어렵다면 지금의 조정을 이용한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오히려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실적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조선주로 잠깐 피신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아까 얘기했던 카지노라던가 리오프닝 관련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게 오늘 사실 카지노주들이 윗꼬리 달고 끝났지만, 네. 이게 지금 어쨌든 공시가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로 올라간 게 아니라 완벽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 보셔야 될 섹터는 결국엔 실적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냐 없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금 오늘 조선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좀 단기적인 시세를 노려볼 거면은 카지노라던가 리오프닝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셀트리온이 지금 하반기에 매출 예상 추정치가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진펜트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바이오시밀러라던가 이러한 CDMO 쪽이 결국에는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쨌든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그럼 하반기에 실적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 CDMO 아니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지금 거의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조선,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는 건 결국 실적이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섹터는 조선이었고요. 더불어서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바이오시밀러 쪽, 그리고 단계적으로는 단계 트레이딩 관점에서 카지노 쪽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단 관련해서는 내가 좀 매매가 자신이 있는 분만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